네, 오늘 오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실 인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국회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두 청년 정치인, 청년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전대 룰 논란까지 정치 큐.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현장 취재 기자들과 함께 현장 얘기를 했다면 또 위원님과는 좀 행간을 짚어볼 텐데, 자 먼저 대통령 모습 발언부터 한번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현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짐이나 이런 것들. 네.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이 말 때문에 자기 모순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최근 어떤 데드크로스 지지율 영향일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다소 짜증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네. 아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 취임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는데 내각 진용조차도 아직 갖추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결국 아무리 능력 위주로 뽑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성이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젠 그 하나의 기준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시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네, 특히나 사전 검증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정권들이랑 그때 사람들 자질이랑 이런 거랑 좀 비교해 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 아까 조은지 기자 얘기로는 이렇게 도어 스태핑 한 이후로 질문 2개 만에 말씀하신 대로 짜증 혹은 발끈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는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박순애 그 사회부총리 교육부 네.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았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이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야당과 또는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검증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네. 어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건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기능 또 야당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이 순에서는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적재적소의 인사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청문회 수준의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적극 엄호를 했고 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반응을 한번 본다면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검증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지금 만약에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우에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출석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박순애 장관이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네.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히 그 용서를 빌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확인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계속 야당과의 전선, 그 야당은 무시하고 또 그 장관은 이렇게 업무를 설명하려고 해도 또 그 국회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업무 마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애 장관이
이런 자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그 여당의 요구를 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야당과의 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전 정권 시절 문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공공기관장을 향해서 뭐 자진 사퇴 압박을 하면서 이를테면 대선 불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분이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등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혹은 이사 뭐 이런 분들이 한 지금 60명 가까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분들 물러나는 게 맞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럼 과연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냐? 그 부분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합격점을 주기에는 좀 곤란한 분이 아니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 아닙니까? 총선에 지난번에 낙선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리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업무 능력 뛰어났느냐?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항상혁 방통위원장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 했는데 정부가 국무조정실 위주로 해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합니다. 방통위원회는 항상 C등급 혹은 B등급입니다. 대부분 C등급인데 그 업무 능력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솔직히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또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그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그래서 한 2년 6개월로 줄이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네. 아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공공기관장의 어떤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측면과 또 정권과의 또 호흡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네.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2년 6개월로 줄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추은호 해설위원회도 생각까지 한번 들어봤고 이번엔 각 당 내부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정치권 또 언론의 시선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와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어떤 온도차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좀 차이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것을 윤리상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신속과 정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어요. 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빠르게 결론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빠르게 신속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2번이나 연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데 무게 중심을 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2번이나 연기됐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7월 7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네. 이걸 또 늦춰지면은 그 여당 내 권력 투쟁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두 사람 얘기를 하니까 또 최근 어떤 정치부 기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랑 또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앉아있던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기억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운명의 날이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대해서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놓고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요 말 중에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란 말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도 또 윤핵관과의 갈등 국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는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구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내 문제는 아예 윤심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핵관이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일부 측근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7월 7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 같습니다. 그 윤핵관의 의도가 이 그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은 20일이면은 윤 대통령 지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 결국 윤석열 정당이라는 건 뭐냐? 이준석을 배제한 정당이 윤석열 정당이 아니라 이준석이 앞장서서 같이 뛰는 정당이어야지 그것이 지지율이 높은 그런 정당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대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은 네. 이준석 대표 크게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만만치 않은 진흙탕 싸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갈래로 이준석 향할 대표를 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용퇴를 좀 결단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 뭐 최근에 어떤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본인과 싸우고 있다 이런 또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승장이다. 승장의 몫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당에 또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30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 만약에 여기서 징계를 품행방정이라는 사유로 징계를 한다라면은 이 이대남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겠느냐. 역시 꼰대들이 또 청년을 써먹고 그 토사구팽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의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버틸 수 있고 진흙탕 끝까지 호락호락하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토사구팽 말씀하셨는데 토사구팽을 언급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뭐 국정원장 퇴임하시고 나서 계속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계시고 오늘도 YTN에도 출연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거든요. 도모 어떤 의미일까요?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보수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죠.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워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그 다른 정당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합리적인 보수가 통할 수 있는 구석은 수도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내세운 것이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정당의 강고한 지지층 60, 70대에다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20, 30대를 얹어서 그 40, 50대를 포위하자. 이 세대 포위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가서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대포 이론조차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 세대포 이론, 포이론 다 포기하고 새로 출발하겠다는 건데 그럴 정치적인 근거가 또 남아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오랜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레 윤리위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국민의힘 얘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 그리고 김남국 의원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헌 당규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을 바꿔서 본인 출마시켜달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모습이라던가. 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박 전 비대위원장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좀 작심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몇 개 좀 발언들을 모아봤는데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좀 직격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일단 발언 수위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박지원 그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겨냥해서 대선 끝나면은 사람이 끝나더니만 달라졌더라. 네. 성폭력 문제라든가 젠더 이슈에 침묵하더라. 그리고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 최강욱 사건 이야기할 때 이재명 의원이 발언을 막더라. 이렇게 상당히 이재명 의원을 직격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러 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막는 것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나를 손절하려 하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의원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서로의 길을 갈라서는 그런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대 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좀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박 전 위원장도 지금 당 지도부 향해서 자신이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촉구했거든요. 좀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아마 뭐 새로 안건이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몰라도 네. 일단 지금 그 전 권리당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당비 납부하지 않는 권리당원으로서 자격을 못 찾기 때문에 일단 피상목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은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등록 자체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네. 작년에 대표 선거 때 그 후보들이 기탁금이 대표 경선일 경우에는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후원회도 없고 지금 그런데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결국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후보 등록까지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룰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자, 안규백 전준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전당대회 룰이 네. 비대위원회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중앙위원이 100% 이렇게 예비위원을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준위에서 민심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비대위에서 그냥 기존의 안대로 중앙위 중앙이 100%로 유지했다라는 거가 예.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고위원 투표를 할 때 1인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대위에서 1인 2표 중에서 한 표는 마음대로 하고 네. 한 표는 권역별로 투표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얘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면은 수도권 출신 출마자가 가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또 출마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전준위의 안을 비대위에서 상의도 없이 이렇게 그 비토했다,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이 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의원은 비대위가 전준희 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희가 비대위 의견 반영도 안 하고 결정했다라는 어떤 충돌 국면인데 여기에 친명계를 비롯한 39명의 의원들이 전당원 투표로 전대를 결정해라 이렇게 또 요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일단 당무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그냥 봉합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당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그 당무위원들이 전당원 투표하자라고 하면은 전당원 투표로 몰고 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큐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